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정신분석의 윤리에서 욕망의 차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의 윤리적 차원, 욕망. 우리는 히스테리와 기표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의 임상 경험에서 우리는 매 순간 그 존재를 임상 경험에서 매 순간 이 기피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 테스트에 너무 많은 포인트가 제시되었지만 전체는 내가 당신에게 준 이론적 개념의 수렴과 우리와 관련된 구조, 즉 주체가 기표 안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 주체가 기표 안에 위치해야 한다. 바로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말한다. 이론에서 파생된 it speaks는 일상적인 임상 경험에 합류한다. 주체가 기표 안에 위치해야 돼요. 주체는 기표에 종속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그것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르사, 다세스, 기표를 얘기하는 것이죠. 무의식을 구조하는 기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표가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 앞에서 기표가 말하는 것이. 기표가 주체 안에 위치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주체가 기표를 취득하면 주체는 기표 안에 종속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히스테리 환자가 자신의 영역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또 우리 동질적이지 않은 공간에서 불균일하게 분할된 모호한 힘을 참조하지 않았다. 후자는 분석적이라고 주장하는 담론의 전형이다. 그것이 분석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종종 이론가가 자신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그의 서투름을 가리기 위해 관련되는 과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언급에서 자신을 소외시키기 때문이다. 분석가 담론도 있고 히스테리 담론도 있는데 히스테리 담론에서는 뭐죠? 히스테리 담론에서는 환자가 분석가에게 진리의 자리에 있는 분석가에게 내 욕망의 정체를 밝혀달라고 자꾸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인의 자리에 있는 이 분석가는 히스테리 환자에게 이 환자에게 정답을 주나요? 정답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히스테리 환자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히스테리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소외되는 것이죠. 소외되면서 이 애매모호한 분석가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이게 히스테리 환자가 자신의 영역에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이 들은 작품의 경의를 표하는 형태도 아니고 내가 당신과 함께 시도하는 것에 대한 단순한 전체 요리, 즉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부채 같은 어떤 것, 반드시 갚아야 하는 어떤 것도 아니다. 정신분석의 윤리적 차원이 당신 앞에 생생하게 나타나도록 의도된 단순히 경험의 사람들이다. 여기서 이 정신분석의 윤리적 차원의 히스테리 환자를 개입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정신분석의 윤리적 차원이 생생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다 이거죠. 우리의 경험은 프로이드의 사고에 의해 인도된다. 정신분석의 윤리적 차원은 프로이드의 사고에 의해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의 사고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정신분석의 윤리적 욕망의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라칸이 본 프로이드에 대한 이론의 핵심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점진적인 발전의 형태로 주장된 것은 말과 언어에 대한 언급에서 시작해서 심리경제에서 욕망의 이름을 정의하려는 시도에 이르렀다. 말과 언어에 대한 언급에서 시작해서 심리경제에서 욕망의 기능을 정의하려는 시도에 이르렀다. 이것이 라칸이 프로이드를 보는 관점입니다. 프로이드의 생각에 대한 이 논의에서 나는 인류 역사의 과정에서 우연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교수들의 일반적 접근 방식은 일반적으로 가장 편협하고
가장 부분적인 측면에서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것을 공식화했다. 그래서 원문을 직접 볼 때마다 심호흡을 하는 인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뭡니까? 일반 교수들, 그 프로이드에 대해서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수들의 접근 방식에서는 이 프로이드의 욕망의 경제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수들은 프로이드를 연구했던 일반 교수들은 그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라깡 이번 프로이드의 핵심은 뭡니까? 말과 언어에 대한 언급에서 시작하여 심리 경제에서의 욕망의 기능을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라깡이 보는 프로이드예요. 내가 프로이드에게서 하려고 하는 작업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말과 언어에서 시작해서 심리 경제에서 욕망의 기능을 정의하려는 이 작업은 프로이드가 안내한 경험의 본질을 분명히 표현하려는 것이다. 프로이드가 안내한 경험의 본질을 분명히 표현하려는 것이에요. 프로이드의 기여의 양을 측정하거나 그를 요약하려는 노력이 결코 아니다. 프로이드가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는지 그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려는 노력뿐이다 이거죠. 윤리적 차원이 우리 경험의 소재라는 이 사실은 서로 다른 분석적 사고의 시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내려온 소위 객관화 개념에 나타나는 윤리의 내재적 편차에서 드러난다. 라깡이 지금 프로이드에게서 발견하려고 하는, 도출해내려고 하는 그 윤리 개념과 역사적 시대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 프로이드에 대해서 내려왔던 객관화 개념에서 나타나는 윤리적인 윤리에 있어서는 그 내재적 편차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프로이드의 윤리적 차원과 다른 학자들이 본 프로이드에 대한 그 윤리적 차원은 편차가 크다는 거죠. 여기에서 함축적인 윤리적 관념이 내포되어 있지 않은가. 공식화되지 않고 거의 인정되지 않지만 주체의 자아를 개조하거나 분석을 통해 주체의 자아의 재구성을 달성한다는 개념으로 표현되는 명시적 명. 이게 뭡니까? 이게 자아심리학 아닙니까? 자아심리학. 안나 프로이드를 시조로 하는 자아심리학. 이 자아를 개조하거나 분석을 통해 주체의 자아를 재구성하는 것을 달성한다는 개념으로 표현되는 명시적인 목표. 분석에서 모든 의미를 포함하는 개혁 또는 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은 모두 윤리적 차원을 암시하지 않는가. 자아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거 이거 윤리적 차원이다 이거예요. 나는 그것이 우리 경험의 현실,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 실제 차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 그것이 자아심리학이나 다른 이 프로이드 연구가에 의해서 제기된 윤리적 차원이 내가 제시하려고 하는 윤리적 차원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프로이드는 그가 우리를 위해 열어준 특정한 방향을 통해 많은 것을 제안한다. 다른 학자들이 보지 못한 윤리적 차원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올해 정신분석학의 윤리학의 근거로 여러분을 인도함으로써 나는 칸트와 사드의 대립, 즉 차이의 고조를 통해 설명했던 어떤 한계에 여러분을 안내했다. 차이의 고조, 윤리의 차이의 고조. 칸트와 사드의 대립. 칸트에게 있어서는 이 상징계적인 정원 명령에 대한 그 강박적인 준수, 이것이 이제 이 윤리가 되겠죠. 사드에게 있어서의 윤리는 뭡니까? 상징계의 한계를 넘어가는, 아태를 넘어가는 것이죠. 상징계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시도, 그런 노력. 이것이 바로 사드의 그 윤리예요. 그러니까 사드는 그 상징계를 넘어가는데 방향은 틀렸어요. 상징계 한계를 넘어간다는 의미에서는 이 라깡적 윤리와 개념상 일치하는데 그 방향이 틀린 것이죠. 나는 여러분을 종말의 지점이나 범법이라 불리는 것이 드러나는 지점으로 인도했다. 뭘 통해서? 사드를 통해서. 이 위반의 지점은 윤리에 대한 우리의 탐구 중 욕망의 의미와 중요한 관련이 있다. 이 위반의 지점이라는 게 그 아태잖아요. 이 한계, 상징계, 이 금기의 한계. 거기서 넘어가는 것은 욕망의 의미와 중요한 관련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논의는 우리 자신의 일상 경험이기도 한 프로이드의 경험에서 욕망과 필요를 엄격하게 구분하도록 가르쳤다. 지난 몇 년간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프로이드의 경험에서 욕망이 뭐고 필요가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필요는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본능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욕구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욕망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욕망은 본능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욕망은 기표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기표와 관련된 게 욕망이죠. 필요의 차원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 욕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졸리면 자야 돼요. 필요의 차원에서 욕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연구가 진행되는 틀을 제공한다 이거죠. 내 강의 중 두 인물 즉 좌익지식인과 우익지식인에 대한 주제에 대해 역설적이고 심지어 기발한 유행을 했다. 특정 기록에서 두 용어를 사용하고 서로 대립하도록 설정함으로써 나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하는 경솔함을 증언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요컨대 나는 프로이드가 진보적이지 않다는 점을 주의 깊게 선택한 용어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가 반동적이었다고 정확히 말하는 것은 아니다. 프로이드는 진보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프로이드를 가지고 좌익지식인 같이 교묘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우익지식인 같이 좀 미련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락강이 프로이드에 대해서 그가 정치적이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라고 증언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프로이드는 진보적이지 않았다. 사실 프로이드는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진보적인 사람도 아니었다. 실제로 그 정확성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 발언이 프로이드가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다고 하는 발언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런 종류의 말을 나에게 했고 특히 그것이 나오는 정치적 성향을 감안할 때 놀랐다. 비슷하게 놀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의 어떤 짧은 작품을 읽음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찾아볼 시간을 갖도록 권하고 싶다. 감정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싶다면 중요한 연습이다. 어떤 락강이 제시한 어떤 작품을 좀 읽어봐라 이거죠. 그런 작품 하나를 가지고 왔다. 몰리터가 번역한 막스의 Philosophical Works이다. 나는 관련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 헤겔의 법철학 비판에 대한 공언이나 유대인 문제라는 아주 간단하게 호기심 많은 작은 작품을 읽을 것을 권장한다. 아마도 그들은 막스가 지금 살아있다면 진보주의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더 정확한 개념을 얻게 될 것이다. 관대함을 특징으로 하고 분명히 우리 부르주아지에 널리 퍼져 있는 특정 스타일의 이데올로기를 의미한다. 이 진보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막스가 그러한 진보주의를 평가하는 방식은 내가 방금 언급한 출처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할 것이다. 그것들은 특정한 종류의 지적 정직성에 대한 훌륭하고 건전한 표준이다. 따라서 프로이드가 진보적이지 않다고 말하면서 나는 예를 들어 그가 막스주의 경험에 관심이 없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보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나는 프로이드가 그런 말을 했다고 정치적 성격을 전가한 것은 아니다. 그가 특정 유형의 부르주아적 편견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이런 조금 조금 주변 잡기적인 얘기 이런 거는 사실 그 중요성 비중에 비할 때 조금 가볍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오늘 그 강의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히스테리와 욕망과 기표와 이 세 가지 관계, 이 히스테리와 욕망과 기표의 관계입니다. 아까도 나왔듯이 그 말과 언어에 대한 언급에서 시작해서 욕망의 기능을 정의하려는 시도에 이르렀다는 이 락강의 표현, 이 프로이드에 대한 락강의 표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일반 교수들은 그 핵심을 놓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 히스테리를 여기서 가지고 온 이유는 바로
욕망과 관련돼서 히스테리 환자를 여기 개입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욕망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히스테리와 욕망과 기표, 이 세 가지 관계가 이 정신분석의 윤리에서 아주 그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히스테리, 그러니까 히스테릭, 다시 말하면 히스테리적인 성향, 그것과 욕망의 관계, 그리고 욕망과 기표의 관계, 이 3자 간의 관계가 이 정신분석의 윤리적 차원의 세 기둥이라는 거예요. 세 기둥이에요. 이게 오늘 강의에서 아주 핵심인 것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